5, 8년 개띠가 30대 시점 분가를 해야 되죠.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형제가 6형제, 7형제예요. 집이 졸지 5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의 신도시는요, 베이비 부모가 분화하면서 집이 부족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인데도 압축 고밀이에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향하는데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건 스태그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으시면요, 지금 를 가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우리가 아파트에 살 것인가?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불패 신화까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인구와 직결되죠, 사실은. 그래서 인구의 패턴, 변화, 이 연대기적 변화와 부동산의 이 변화를 같이 놓고 보면 재미난 현상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뭐 토목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집,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직결됩니다. 자, 우리가 5, 8년 개띠가 20살이 돼서 대학이 진학하는 시점, 7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어쨌든 부모니까 집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집단들의 그 엄마, 아빠들의 어마무시한 강권 속에 막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고, 이 부모들이 들어가니까 입학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혀들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학력고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이제 대학 입학 제도를 결국 5, 8년 개띠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자, 이분들이 30 시점이 됐어요. 30대 시점. 뭐죠? 우리 생애 라이프에 분가를 해야 되죠.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 장남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분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의 형제가 6형제, 7형제예요. 아까 6.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랑 같이 사는 한 사람 빼고서라도 집이 졸지에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앞뒤로 붙여서. 근데 이게 공급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88년도에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신도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주택 건설 200만 호 계획. 그리고 89년도에 일산 분당 포함한 제1기 신도시 5개가 발표가 되죠. 결국 한국의 신도시는요, 베이비 부모가 분화하면서 집이 부족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들 상당수는 또 전부 다 향서울이거든요. 서울을 와야 살 수가 있는데, 서울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집은 적어더니, 그럼 서울 바깥에, 원래는 신도시라는 게 선진국들은요, 변두리 지역의 그 저밀도형의 집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시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국은 워낙 막 5, 8년 개띠 막 6형제, 7형제가 몰려들다 보니까 신도시를 지어도 이게 점일로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인데도 압축 고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뭐다? 요게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재건축, 재개발 이슈, 지금 이슈입니다. 이게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특히나 집과 관련되어 있는 큰 파트였던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몰려드니까, 그죠? 계속해서 서울은 확장되는 방식으로 집이 만들어졌죠. 자,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서울 인구는 빠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우리가 1000만 서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20만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아이러니컬하죠? 왜?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향하는데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 일단 이건 스태그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성장은 잘 되지 않는데, 즉 자기의 주머니 사정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지불해야 될 월세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거든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소위 그 한 국가의 에너지 합은 그 물가와 소위 성장의 합이거든요. 자, 문제는 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스태그인데, 한국은 20년 전부터 서울 수도권엔 스태그가 보이고 있어요. 스태그가 보인다. 즉 본인들의 소득은 고만고만한데 지불해야 될 전세나 월세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은, 특히나 사회에 진입하는 후속 세대들은 거기서 집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멀리는 못 갑니다. 왜? 잡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 중간에 신도시라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은 어마무시한 뭐 부동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느낌들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서울 인구에서처럼 전체적인 한국 인구는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어마무시하게 줄고 있습니다. 0.7이에요. 아마 다음 세대 가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 겁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분해하는 건 다양합니다. 이건 사실은 시장 논리 생각하시면 간단하거든요. 수급이에요. 모든 것은 수급입니다. 한국에서 집값이 수급 논리로 전망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급 이슈예요.
공급 이슈인 얘기는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국가의 그 내수 경기의 핵심은 생산 가능 인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 개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줄이라 그러고 적으면 뭐 또 막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시장에서 정해지면 굉장히 편차를 찾아갈 텐데 한국 같은 경우 인위적인 방식으로 시장 개입이 있다 보니까 일단 공급에서부터 불투명성이 보여요. 두 번째, 수요도 한국은 불투명성이 또 붙습니다. 뭐죠? 원래 수요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사는 거죠. 근데 한국은 자기가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요. 이게 이제 가수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이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수요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플러스 가수요 이건 또 이게 막 증폭되거든요. 이게 붙다 보니까 사실은 집값 전망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소위 내수와 관련돼 있는 경제 현상들, 즉 고용의 유발 효과도 또 건설은 얼마나 큽니까? 이것까지 감안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잘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이 필요한 밑에 애들이 줄고 있어요.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죠. 자, 이때 이제 바른 반론도 가능합니다. 수요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늘면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느는 방식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서 가수요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인구 상관없이 계속 이게 서울이에요. 계속 늘어나죠. 두 번째는 그런 수요 말고 인구가 줄은다. 인구 좀 분해해 볼까요? 인구는 줄어도 인구 패턴 중에서 우리 4인 가족은 줄어도 1인 가족은 늘잖아요. 1인 가구가 뭐 합쳐서 뭐 4인 한 가족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 세대나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쨌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당연히 그런 맥락이 있죠. 이런 식의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의 이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 적어도 4인 가족이 필요했던 방식으로서의 고정관념의 공급 체계는 어쨌든 달라진 아까 세대든 간에 뭐 가수요든 간에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것이다. 결국 가수요와 소위 세대의 증가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패턴들의 부동산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의 뭐 양극화라고 할까요? 이 다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일단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 변화와 변화량을 어떻게 이제 정책이나 소위 그 심리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금 뭐 관리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텐데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렇죠. 통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그 전환의 포인트 이 워낙 특이점이다 보니까 이 특이점이 지나고 나서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많은 작업들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공급 관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인구, 특히나 사회 전출입과 관련돼 있는 사회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는 지방 지역은 뭐 사실은 지금 이대로라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줄어드는데도 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 1350만이 넘거든요. 서울이 920만인데 어느 순간부터 17개 광역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광역 지자체가 됐단 말이죠. 이런 공간에서는 어쨌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서울은 또 어떨까요? 서울도 사실은 원하는 구축이 아니라 신축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뭐 지은 지 즉 20년, 30년 된 데는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공급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수요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지금은 어쨌든 1.3명 이하 돌파한 게 20년이 이제 겨우 지났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변화량이 이제 인구 감소의 변화량이 체감적이고 직관적으로 산업 섹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즉 부동산에도 이제 막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늘어난 인구 때문에 어쨌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에 이 젊은 친구들의 진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진국에 태어나서 저성장을 진입하고 더 큰 거는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으로서의 교환 질서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축적 자산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입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전체적인 가격 조정 속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변화에 맞는 것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소위 우수제의 그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열등제로 빠질 것이다. 이 열등제가 대신 훨씬 더 넓어지는 방식으로 좀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이 잘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숙명이자 어쩌면 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많은 것들이 좀 재편되는 기회가 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합니다. 현재 한국의 지방 소멸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으시면요. 지금 지방 소도시를 가보시면 뭐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방 소도시요. 인구 한 10만 정도만 하더라도 원도심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방 변두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겁니다. 특히 58년 개띠 6.5명 세대가 지금 0.7로 줄었어요. 이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30년 후가 되면요. 어마무시한 아마 새로운 거리 풍경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거리 풍경에 대한 그 대책 없는 방치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지방지에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나마 우리가 힘이 되도록 하려면 그게 퍼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은 인구 때문에 오늘날 이 성과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식을 보였으나 어쩌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져든다면 그건 아마 인구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인구 잘 활용하면 힘이 되지만 잘못 휘둘리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분기점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서 있다는 거고요. 그 잘못된 상황이 지금 지방 도시에서 여실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서울 수도권이 아직까지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래도 에너지가 있을 때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마무시하게 태어난 생산 가능 인구가 서울을 향해서 몰려들어서 제조, 수출, 대기업의 이 모형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모여들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잠재 성장률이 이제 1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들어서 만드는 즉 집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서 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은 서울 중심,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로컬 농산어촌 지역으로 많은 자원과 결정권과 기회들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균형 잡힌 영내의 분업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선진국의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 도농 균형과 관련돼 있는 연방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그렇죠, 캐나다 그렇죠. 뭐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뭐 대통령제 뭐 중앙집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 권한은 다 지방이 주고 있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총리제 강력한 중앙집권입니다만 사실은 얘는 여전히 47개의 현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한국만 유독 이 서울 중심의 인구 집중으로 오늘의 성과도 만들었고 그 성과 덕분에 이 어마무시한 인구 충격도 만든 그런 최초의 국가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많은 선진국들이 왜 이 분권형의 도농 균형을 강조하는지 그런 식의 거버넌스 체제로 왜 이행을 하는지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균형 잡힌 방식으로서의 인프라 분업 구조를 갖춰야 시골이 튼튼해야 결국 도시도 건강해지고 건전해진다는 거고요. 도시가 잘 리듬을 해줘야 시골도 따라오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자꾸 거리만 불려서 못 따라오고 또 연결되지 않는 방식은 글쎄요. 잘 지금까지 해왔으나 앞으로 기능은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간극을 줄여서 다 같이 어쩌면 잘 살아내는 공동체적인 생태계적인 느낌들의 이슈들도 좀 끊임없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1. 2인 가구 증가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거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거 형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아파트가 굉장히 유효했던 이유는 4인 가족에 최적화된 방식이거든요. 뭐 많은 지역에서의 주거 공간이라는 거는 인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패턴들이 다 다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단독주택 살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 살아요.
특히나 뭐 요즘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한 6할, 7할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아파트에 살았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89년도에 제1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이 공급됐던 것들이 당시의 인구의 규모라든가 가족의 패턴들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범용성을 띠고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4인 가족이 12~13%밖에 안 나오고요. 1인화가 지금 45%, 서울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이 4인 가족의 아파트 패턴들이 맞을 것이냐? 이건 뭐 사실 뭐 조금 퀘스천 마크가 크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후에도 우리가 아파트에 살 것인가? 맥락입니다. 즉, 인구 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의 아파트는 인구 증가형이 유효했으나 인구 감소형에도 아파트가 만약에 유효하려면 아파트의 설계나 내용이나 패턴들이 일단 달라야 될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아니라면 새로운 주거 패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또 지켜야 될 너무나 장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뭐 건설업체라든가 많은 디자인 회사에서는 1인화된 욕구나 욕망들이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 아파트의 형태, 소위 역할들의 배분들, 설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 수요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늘어날 건 1인화밖에 없으니까 그 1인화가 잘 최적화해서 최적의 공간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변형은 뭐 이건 시간 문제다. 굉장히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신간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 1% 앞에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지금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장이나 내용들을 조성하고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뭔가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거나마 아마 힌트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니어 산업이란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은 방식의 개념이 아니라 55년, 74년 이 20년 구간에 1,700만의 완벽하게 과거와 결별된 요즘 어른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패턴 그리고 각종의 어떤 지향들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즈니스의 중간중간에 연결하더라도 금방금방 그 소위 이제 접합 지점을 찾아낼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소위 활로를 모색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과거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달라진 인구, 즉 달라진 고객들, 달라진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서의 정책의 변형의 포인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읽으신다면 이 책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작은 힌트는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대는 늘 변합니다. 변화가 낯설고 안타깝게 면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저랑 같이 이 얘기를 나누신 많은 분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고요. 염려되는 짐들이 기대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하고 열심히 실험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되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